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중식당에서는 보양식으로 등장하는 해삼. 말랑하고 느릿해서 살아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이 생물이 위협을 받는 순간 자기 오장육부를 통째로 밖으로 내던져 적을 묶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장기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해삼은 보기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생명체입니다. 해삼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지구가 생명이라는 것을 처음 실험하던 원시 바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의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이죠. 해삼은 바닷바닥에 쌓이는 썩은 유기물, 미세한 찌꺼기, 죽은 생물 조각들을 모래와 함께 삼켜 깨끗하게 걸러내고 다시 부드러운 모래로 배출합니다. 해삼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제로 정제된 모래가 줄처럼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며 바닥을 갈아엎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는 산소가 통하고 다른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됩니다. 즉, 수억 년 동안 바다 생태계를 정화해온 묵묵한 청소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삼의 생존 방식은 더욱 기묘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몸속 장기를 그대로 뿜어내 적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끈적하고 강한 내장은 천적의 움직임을 실제로 묶어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해삼은 잃어버린 장기를 일주일에서 몇 주 사이에 다시 재생해냅니다. 빈 몸통 안에 남아있는 조직, 조각과 줄기세포 같은 미성숙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장기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로 세포들이 퍼즐처럼 모여들어 다시 완성된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몸속에 예비 부품 공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삼은 자신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해삼의 몸에는 아주 독특한 생체의 갑옷도 숨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해삼의 피부 속에는 별 모양, 십자가 모양, 바늘 모양의 미세한 칼슘 결정이 전신에 넓게 깔려 있는데 이 구조물이 해삼을 씹히지 않게 보호하고 몸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부드럽게 만드는 상태 변환을 가능하게 하며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장기가 자랄 수 있는 내부 발판 역할까지 합니다. 겉은 말랑하지만 속은 정교한 생체 공학 구조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해삼의 숨쉬는 방식도 조금 충격적입니다. 해삼은 항문으로 물을 들이마셔 그 안쪽의 호흡기관에서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번식 방식은 더 기묘합니다. 해삼은 짝짓기를 하지 않고 암컷은 난자만, 수컷은 정자만 바닷물에 뿌리고 그 난자와 정자는 물속에서 우연히 만나야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삼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번식이 되고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번식률이 거의 0이 되어버리는 생물입니다. 그냥 생김새만 독특한 게 아니라 기본 기능조차 상상을 벗어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생물인데 왜 동양권에서는 이걸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동양의 음식 철학과 저장 문화에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에서 얻는 재료를 버리지 않고 모두 활용해 왔습니다. 껍질, 뿌리, 뼈, 연골, 해초 같은 것들도 모두 음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삼 같은 생물도 자연스럽게 식재료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는 여름엔 덥고 습하고 겨울엔 춥고 건조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저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해삼은 이 저장 방식과 놀라울 만큼 잘 맞았습니다. 몸의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말리면 무게가 확 줄어들어 운반이 쉬웠고 다시 물에 불리면 원래 크기의 3배에서 4배로 돌아오는 독특한 제수화 능력이 있습니다. 말렸다가 다시 써도 식감이 살아있는 단백질 구조 덕분에 해삼은 저장하기 쉽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고급 재료로 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저장 식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중의학에서는 해삼을 기력 회복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매우 귀하게 다루었고 이 믿음은 중국, 일본, 한국 전통 식문화 전체에 깊게 퍼졌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서양 식문화는 오래전부터 형태가 명확한 생물, 특히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을 정상적인 해산물로 보았기 때문에 해삼처럼 젤리 같은 생물은 아예 음식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빵과 고기, 치즈, 올리브 같은 농업 중심 식재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바닷바닥 생물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바다 생물을 대부분 할랄로 보지만 중동은 사막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삼 자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해삼이 풍부하게 서식하지 않았고 해삼을 말리고 다시 불려 쓰는 저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해삼이 식재료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아니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해삼은 식재료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원주민들은 주로 물고기, 조개, 고구마, 코코넛 같은 전통 식재료를 사용했고 해삼처럼 젤리 같은 식감의 무척 추동물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삼을 말리고 다시 불리는 방식의 저장 가공 기술이 없어 해삼을 장거리 교역품으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해삼이 음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에서는 해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었고 공급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해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 한 지역에 몰려있고 번식도 느리기 때문에 한번 그 지역의 해삼을 싹 쓸어가면 개체수가 금방 사라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마카산 어부들이 중국 시장을 위해 호주 북부 해역까지 내려와 해삼을 대량으로 채취해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카산 어부들만 이 기회를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삼이 금값처럼 뛰자 그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세력이 바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노리고 인도네시아 마카산 어부들과 중국 상인들, 말레이 해적들, 그리고 유럽 식민 세력까지 동남아와 호주 북쪽 해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삼은 바다 밑에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먼저 쓸어가느냐가 곧 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 위에서 갈등이 폭발했고 작살과 화승총까지 등장하는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호주 북부 해안을 식민지 영해라고 주장하며 마카산 어부들의 해삼 채취를 막아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전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식재료 하나 때문에 벌어진 작은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한국에도 닿았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폭발하자 한국산 자연산 해삼의 가치도 크게 오르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해삼이 귀한 무역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궁중 신선로나 겨울 해삼탕 같은 보양 음식에 해삼이 고급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해삼은 단순한 맛보다 겨울철 기력을 회복하는 몸 보신의 의미가 더 강한 음식이었습니다. 해삼은 실제로 몸에도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피부와 관절에 좋은 천연 콜라겐과 피로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단백질은 높아서 예로부터 겨울철 보양식으로 적절한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해삼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해삼 오이 무침을 먼저 소개합니다. 해삼 오이 무침. 해삼을 약 150g 정도 얇게 썬 뒤 오이 1개를 채 썰어 함께 넣고 식초 1스푼 반과 설탕 1스푼, 고춧가루는 반 스푼 정도, 소금은 아주 작은 한 꼬집을 넣어 살살 버무리면 상큼한 해삼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세게 무치면 해삼의 탱글한 식감이 죽기 때문에 부드럽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상큼하고 가벼운 일본식 해삼 초무침입니다. 해삼 150g에 레몬 식초 2스푼, 간장 1스푼, 미림 반 스푼, 설탕 반 티스푼을 섞어 가뿐한 초무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자 껍질을 아주 조금 갈아 넣으면 향긋하고 상큼한 겨울 해산물 요리가 됩니다.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두면 풍미가 더 깊어집니다. 해삼은 말랑하고 느리고 조용해 보이지만 위협을 받으면 몸을 기꺼이 희생해 적을 막고 며칠 뒤 다시 장기를 새로 만드는 생명체입니다. 동양은 이 기묘한 생물을 보양식과 미식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서양과 이슬람, 아프리카는 각자의 역사와 환경 때문에 해삼을 음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해삼 때문에 국제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해삼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수억 년의 진화, 동서양의 음식 철학, 국제무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보양 문화까지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식재료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요.